현재 중국에서 시진핑보다 더 강력한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이자 국가 주석이며 중국 최고 군사기관의 수장입니다. 2018년에 중국 헌법에서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시진핑은 공산당 지도자로서 세 번째 임기를 얻었는데 이는 수십 년 동안 이전 중국 지도자들이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로 인해 시진핑은 종종 전 지도자 마오쩌둥과 비교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단순히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시진핑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아버지 시중시는 이미 공산주의 혁명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 가족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중국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거의 패배할 뻔했던 시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1930년대 중국에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와 마오쩌둥이 속해 있던 공산당 세력이 맞서 싸웠습니다. 그 시기에 국민당이 나라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은 반복해서 공산당의 근거지를 포위하고 분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공산당 근거지 중 하나는 중국 남동부의 장시성에 있었습니다. 1934년 이곳은 더 강력한 국민당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공산당은 식량과 보급품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계속 머무르면 완전히 패배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1934년 10월 16일 홍군의 대다수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8만 5천 명 이상의 병사들과 다른 공산당 인원들이 국민당 군대의 포위를 뚫고 탈출했습니다. 이 후퇴가 바로 오늘날 대장정이라고 불리는 행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홍군이 먼 길을 행군하는 동안에도 국민당 군대가 계속해서 그들을 추격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산, 강, 추운 지역, 그리고 험난한 지형을 지나야 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병에 걸리고 떨어져 나가거나 아예 부대를 떠났습니다. 대장정이 시작될 때는 마오가 아직 군사 전략을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는데 다른 공산당 지도자들이 그가 선호하는 게릴라 전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릴라 전술은 빠른 공격, 대규모 정면전 회피, 그리고 지형을 이용해 적을 곤란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홍군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마오의 입지도 다시 강해졌습니다. 1935년 1월 쭈니에서 열린 공산당 지도자들의 중요한 회의에서 그는 다시 그룹의 주요 군사 및 정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군대의 움직임을 바꾸고 국민당이 쉽게 막을 수 있는 지역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그들의 이동 방향도 점차 바뀌었습니다. 목표는 북쪽 산시성 지역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공산당 군대와 혁명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진핑의 아버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시중신은 산시와 간수 지역에 공산당 기지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준 젊은 공산주의 혁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34년 그는 그 지역의 혁명정부 지도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1935년에 이르러 그곳의 공산당 기지는 장정에서 살아남은 군대에게 중요한 안전지대가 되었습니다. 1935년 10월 마오의 부대가 산시 북부에 도착했습니다. 장정을 시작했던 군대 중 극히 일부만이 끝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운동은 살아남았고 더 중요한 것은 마오가 이 위기에서 더 강력한 지도자로 떠올랐다는 점입니다. 시 가족에게 산시에서 일어난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시진핑의 아버지는 혁명 세대의 일원으로 공산군이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입니다. 장정이 끝난 후 마오쩌둥의 입지는 공산당 내에서 빠르게 강화되었습니다. 홍군의 주력 부대가 거의 확실한 괴멸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그는 점차 당과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여 결국 중국 공산주의 운동의 주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공산당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진핑의 이야기도 이와 큰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에는 많은 고위 당직자들로 구성된 거대한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작은 그룹인 정치국이 선출됩니다. 그리고 정치국 안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라고 불리는 더 작고 더 강력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논의합니다.
쉽게 말해 공산당이 중국의 주요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들은 그 결정들을 실행합니다. 두루기 기제 마오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그는 당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1945년 공산당은 공식적으로 마오쩌둥 사상을 당의 주요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마오쩌둥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상 자체가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 방향이 되었습니다. 4년 후 공산군이 중국 내전에서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후퇴했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공산주의 혁명의 베테랑들 중 많은 이들이 중요한 자리를 맡았습니다. 여기에는 시진핑의 아버지인 시중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 옛 혁명 엘리트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시진핑은 이런 강력한 혁명 가문의 자녀들과 함께 자랐고 이들은 나중에 태자당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 치하에서 과 가까운 것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1962년 시진핑의 아버지는 정치적 논란을 휘말려 권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위직에서 해임되었고 오랜 기간 조사를 받으며 정상적인 정치 생활과 격리된 채 지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면서 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1966년에 문화 대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혁명의 목적은 혁명 정신을 다시 강화하고 마오쩌둥이 공산주의의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규모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사들, 지식인들, 정부 관리들뿐만 아니라 베테랑 공산당 지도자들까지도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받고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큰 역할을 한 것은 홍위병이었는데 홍위병은 마오쩌둥을 지지하는 젊은이들로 자신들이 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찾아내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전직 강력한 지도자들조차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류샤오치 전 중국 국가주석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에서 쫓겨나 감옥에 갇힌 채 사망했습니다. 시중신 역시 다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인 망신과 오랜 투옥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의 몰락으로 인해 시 가족의 예전처럼 편안한 삶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어린 시진핑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1969년 시진핑은 아직 16살도 되지 않았을 때 산시성의 가난한 농촌 마을인 양자허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명의 도시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 농민들과 함께 살고 일하게 했던 대규모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베이징에서 익숙하게 살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는 산시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동굴주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농사일을 하고 짐을 나르며 도시에서 누리던 많은 기본적인 것들이 부족한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는 거의 7년 동안 양자허에 머물렀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그는 고위 공산당 간부의 아들에서 시진핑은 아버지가 권력을 잃은 동안 힘든 시골에서 일하는 식대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겪은 일로 인해 공산당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대신 그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양자허에 있는 동안 그는 공산당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고 결국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의 시대가 끝났을 때 한때 그의 가족을 힘들게 했던 그 당이 바로 시진핑이 중국에서 최고의 권력에 오르기 위해 점차적으로 이용하게 될 길이 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이 1976년에 사망했을 때 중국에는 단순한 지도자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산당은 마오쩌둥에게 막대한 권력을 안겨준 체제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문화 대혁명 때 해임되거나 처벌받았던 많은 베테랑 관료들이 점차 정부로 복귀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덩샤오핑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절 2번이나 권력에서 밀려난 베테랑 공산당 지도자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이 되자 덩샤오핑은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국가주석이나 공산당 총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 시절처럼 모든 최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대신 권력은 여러 지도자와 기관에 더 분산되었습니다. 1981년 공산당은 자당의 역사에 대한 중요한 공식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이 평가는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문화 대혁명의 중대한 실수들도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즉, 한 사람이 나라 전체의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덩샤오핑도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은 점차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사업과 국제 무역도 허용했습니다. 1979년 덩샤오핑은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는 중국의 새로운 방향을 상징하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그의 시대에 시작된 경제개혁은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국이 민주화되었다는 뜻은 아니었고 공산당은 여전히 정치체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989년 베이징과 다른 도시들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페난몬 광장에서는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정치개혁과 더 큰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6월에 정부는 시위를 끝내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분명합니다. 변화의 시기에 중국은 시진핑의 긴 정치 경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시간을 보낸 후 시진핑은 베이징의 칭화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가 되자 그는 이미 공산당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근처에만 머무르는 대신 시진핑은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경력을 쌓기로 선택했습니다. 1980년대 초 그는 베이징 근처 허베이성 정등현에서 일했습니다. 이곳은 가장 높은 직위도 아니었고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시진핑은 지방정부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대만과 마주한 해안 지방인 푸젠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푸젠성에서 17년 넘게 다양한 직책을 맡아 일했습니다. 지방 공무원, 도시 지도자, 부성장, 그리고 나중에는 주지사까지 역임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진핑은 중국이 빠르게 개방되던 시기에 지역 경제와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와 국제 무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푸젠에서 시진핑은 저장성으로 옮겼습니다. 이곳은 많은 민간 기업들로 유명한 부유한 해안 지방입니다. 시진핑은 그곳에서 주지사가 되었고 이후에는 성의 최고 공산당 간부인 당서기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시진핑은 중국을 이끌 가장 강력하거나 가장 눈에 띄는 후보로 바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의 오랜 지도 경험과 공산당 내부의 인맥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상하이에서 큰 부패 스캔들이 발생했고 도시의 전임 당서기가 해임되었습니다. 시진핑이 상하이 공산당의 새로운 지도자로 파견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는 그곳에 단 7개월만 머물렀습니다. 2007년 10월 시진핑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는 이미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7명의 고위 관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는 국가의 부주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직책들은 그를 차기 지도자 후보로 명확히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후진타오가 총서기직에서 물러난 후 시진핑이 공산당의 최고위직을 이어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과 군의 최고 지휘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중국의 국가주석이 되었습니다. 30년에 걸쳐 지방정부에서 베이징까지 올라온 끝에 시진핑은 이제 정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마오쩌둥 이후 세워진 체제가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덩샤오핑과 그 뒤를 이은 지도자들 시절에 중요했던 집단 지도 체제는 점점 그 무게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권력이 시진핑에게 집중되면서 그의 첫 번째 주요 조치 중 하나는 매우 광범위한 반부패 캠페인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료들이 하위직부터 공산당의 최고위층까지 조사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정부 내 부패를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진핑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었던 많은 유력한 정치인들도 그들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이 계속되는 동안 점차적으로 한때 10대로 베이징에서 쫓겨났던 그 지도자가 단순히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의 집권 초기 몇 년 동안 반부패 캠페인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공산당과 군대의 고위 관리들이 조사받고 해임되거나 투옥되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저우 융캉의 경우였습니다. 저우 융캉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전직 멤버이자 중국 국내 보안을 총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2015년 그는 2015년에
부패와 기타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수년 동안 수백만 명의 당 간부들이 다양한 규율 위반으로 차벌받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2026년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고위 군 관계자들에 대한 새로운 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산당에게는 이 캠페인은 어떤 공직자도 부패에 연루되면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에 따르면 여기에는 큰 정치적 요소도 있습니다. 한때 막강했던 일부 전직 고위 관료들은 더 이상 권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시진핑과 가까운 지도자들이 더 많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통치 아래 권력이 더욱 중앙 집중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시진핑의 개인적인 정치적 위상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2017년 공산당 헌법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포함되었습니다. 2021년에 이르러 당은 역사상 세 번째 주요 역사적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의 상당 부분은 시진핑이 공산당의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주요 지도자임을 강조하는 데 할애되었습니다. 시진핑의 입지가 중국 내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한편 중국의 국외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지도 아래 중국은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했고 대만과 남중국 해와 같은 이슈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가 정부 정책의 중심이 되었고 정보, 기술, 인터넷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홍콩에서는 2019년 대규모 시위 이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베이징은 국가 분열, 전복, 외국 세력과의 협력과 같은 범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국가보안법을 시행했습니다. 2024년에는 홍콩은 또 다른 보안법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정부는 이러한 법이 안전과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평가들과 일부 외국 정부는 홍콩에서 이전의 정치적 자유와 야당의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진핑 시대에 또 다른 논란이 된 부분은 신장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대부분 무슬림인 위구르족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2022년에는 UN 인권사무소는 위구르족과 다른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범위한 자의적 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행위는 국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며 신장 지역에서의 자국 프로그램이 테러, 극단주의, 빈곤 퇴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지도력에 대한 가장 큰 대중적 도전 중 하나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은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정책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 대규모 검사, 엄격한 격리를 활용했습니다. 2022년 말이 되자 이 정책은 일상생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신장 우르무치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식 집계에 따르면 10명이 사망한 후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격한 코로나19 제한 조치의 종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위에서는 시진핑과 공산당을 직접 겨냥한 드문 반대 구호까지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중국은 제로 코로나 시스템의 많은 핵심 부분을 빠르게 완화했습니다. 2022년 12월이 되자 많은 봉쇄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대규모 검사 요구와 기타 엄격한 제한 조치들도 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정부의 재개방 준비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규모 시위도 결정이 빨라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도 시진핑은 이미 또 다른 중요한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22년 10월, 그는 다시 한번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되어 세 번째 5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7인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소개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시진핑과 가까운 인사들이거나 정치적으로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고위직에 대한 정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여러 고위 군 관계자들과 정부 인사들이 연이어 조사받거나 해임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전 최고위급 인사 중 한 명이자 오랫동안 시진핑과 가까운 인물로 여겨졌던 장이샤 장군마저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도부가 반부패 캠페인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거의 핵심 측근이었던 인물들에게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상황은 시진핑이 처음 집권했을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매우 크고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에 비해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고 부동산 부문 약화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높은 부채와 약한 내수 수요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시진핑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대 체프그는 아버지가 권력을 잃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마오쩌둥 시절 시골로 보내졌습니다. 그 후 공산당을 떠났는 대신 그는 같은 정치 체제를 이용해 지방 정부에서부터 중국의 최고 권력 자리까지 차근차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마오가 사망한 후 후임 지도자들은 한 사람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아래에서 그 권력의 상당 부분이 다시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족이 몰락한 후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마오 이후 권력을 분산시키려 했던 시기에서 다시 당의 방향성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시기로 중국의 지도 체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군대가 다시 한번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더 가까이 뭉치게 된 것입니다.